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인문학자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낭만주의 애무하기 시간에는 유럽의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세, 그죠? 이 사람 이후에 이제 유럽 질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이제 니콜라이 1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또 푸시킨이라고 부르고, 뭐 푸슈킨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이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시인이자 작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들 있죠. 제가 또 신이라고 부르는 도스토예프스키까지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유럽의 이제 복고 질서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테르니히라는 이제 이 사람하고,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샤를드 탈레랑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제 캐슬리 자작, 영국의 캐슬리 자작이라는 사람, 탈레랑 캐슬리 메테르니 공이 이제 이 유럽의 복고 질서를 이제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제 빈 회의라는 걸 열면서 1815년에 이제 이 회의를 열면서 1814에서 15년일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빈 회의를 거쳐서 유럽을 다시 복고시키자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럽의 구질서가 복원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유럽의 구질서가 복원된다라는 것은 결국 나폴레옹 시기 이전의 왕정을 복구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왕정 복구로 가가지고 사회체제를 안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영국이나 프로이센, 뭐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신성동맹, 이런 국가들이 신성동맹을 맺음으로써 이러한 안정된 체계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신성동맹은 일종의 뭐 범유럽적인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질서로 결국 근데 복귀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민중 입장에서 어땠을까? 대중 입장에서 탐탁치가 않았겠지. 무슨 다시 왕정을 왜 또 다시 왕정으로 가려고 하냐. 그래서 민중을 계속 끊임없이 감시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의 이제 경찰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라던가 이런 민중들은 아니 어떨 때는 전쟁에 동원이 됐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농업이라든가 자신의 생계에 이제 종사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봉건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또 각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민족대항적인 이러한 민족주의에 또 물들었다가 이러한 것들에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었던 일종의 이러한 대중이나 민중들은 왕정을 복구하고자 하는 복고론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이었겠죠. 그래서 대립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양상들이 이제 영국에서 나타나는데, 영국에서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게 이제 1811년에서 13년에 일어났던 건데, 러다이트라는 이런 직조공들이 기계를 파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직조공들이 자기들의 생계수단인 기계를 파괴했겠어? 기계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이제 밥줄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봐도 맞는 말이지. 이제 뭐 GPT니 뭐 AI니, 그죠?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앞으로 갈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뭐가 대체할 수 있어요? 기계가 대체한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세상도 너무 끔찍한데, 내가 노년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노년까지 산다고 쳤을 때 뭐 40년, 50년 세상? 와, 지옥일 것 같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걱정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기계를 파괴시켜야 된다. 우리 이제 먹고 살 수 없겠다 해서 직조공들이 이제 일으켰던 혁명이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근데 이건 결국에는 처형으로 끝납니다. 다 이제 주동자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어떤 이러한 민중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맨체스터, 또 축구로 유명한 동네인데, 이 맨체스터에 이제 노동자들이 저항을 또 하게 돼요. 의회제 틀려 쳐먹었다, 개혁해야 된다. 근데 또 얘네들 또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지. 교수형에 또 처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셸리라고 시인이 있었죠. 셸리는 뭐라는 시를 짓냐면은 이 무정부주의의 가면인가? 무정부주의 가면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 당시에 이제 학살, 맨체스터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뭐 러다이트 운동 비롯해서 이러한 민중이라던가 대중에 대한 억압과 학살에 대한 아주 응답, 일종의 비판적인 시를 하나 이제 내놓습니다. 자, 셸리는 이제 집안이 무정부주의자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의 이제 동부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뭐 찰국기 같은 이제 농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박살나버리고, 뭐 건초더미 불태우고,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거지. 이러면서 이제 지역적인 어떤 게 일어났을까? 혁명 못 살겠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지. 이렇게 영국 민중들의 일종의 자포자기식 동요는 이게 이제 1811년부터 48년까지 이제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 동안에 이 몇십 년간에 이제 뭐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1820년대에는 뭐 그리스, 스페인 같은데 뭐 30년대에는 폴란드, 프랑스 뭐 그래서 이제 뭐 40년대 이후에는 뭐 독일, 스위스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럽 이러한 왕정 복고에 맞선 거지 한마디로 그죠? 왕정 복고, 이 구체제 복고에 맞선 농민들이라던가 대중들의 이제 저항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한바탕 완전히 휘저어 놓은 거야. 이 유럽 세계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국의 노동자들의 이러한 전투적인 것들 있죠. 영국 노동자들이 보였던 전투적인 이러한 어떤 급진성, 평등주의를 추구했던 것들은 사실상 이 사이비와 같은 얘기지만 천년 왕국설을 주장했던 종교적인 이러한 교파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밀 단체 같은 것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에 맞서서 투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조직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프리메이슨이라고 이제 바베프라는 사람이 이제 결성했던 조직입니다. 1796년에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었냐면은 그 급진파였죠. 프랑스 자코뱅파의 이제 바베프가 결성한 게 프리메이슨이다.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결사는 이제 일종의 공산주의적 반란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사람도 처형에 이제 처형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독일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또 뭐 무법자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그 프리드리히 쉴러 희곡에 이제 뭐가 있었죠? 도적 때 이제 영감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법자 연맹이라는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무법자 연맹은 결국에는 의인 연맹이라는 것으로 이제 갑자기 변질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의 지도 아래 공산주의자 연맹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독일의 무법자 연맹이 실러에서부터 시작해서 칼 마르크스까지 갔다라는 거야. 정말 신기하죠. 자, 마르크스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1917년 누구예요?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특색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가기 전에 12월 당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니콜라이 1세라는 이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를 러시아 차르라고 부르죠. 이 차르 니콜라이 1세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전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여러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종의 협회 같은 데를 가입해가지고 뭐 프리메이슨,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결사를 통해서 차르 이 니콜라이 1세 빨리 왕좌에서 내려오게 만들자라는 이러한 12월 당원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비밀 결사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해가지고 결국 실패하면 여러분들 혁명 주동자들 주모자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혁명은 실패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뒤가 없어, 여러분들. 뒤 없음. 사실상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혁명이야, 내가 봤을 때.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나라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잔독자, 정신상태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위험한 정도겠습니까?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파멸적인 정신상태 갖고 있지. 아무튼 자, 잔독자 얘기 그만하고, 이렇게 혁명이 실패하게 되면 뒤가 없다고. 주동자 주모자들 다 죄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혁명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2번 일으켰는데 망했다고 쳐봐. 그럼 뭐 이방원이라는 인간이 있겠어, 이 세상에? 없어. 태종 없어. 태정태세로 안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정세로 간단 말이야. 바로 여기에 태가 없을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죠? 이런 거예요. 사실상 역사라는 것은 잔인하면서도 뭔가 뭐랄까,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해결적인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 이성 그런 게 있나?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건 철학 시간에다 이제 들여다볼 내용이고, 자, 푸슈킨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알렉산더 푸슈킨. 알렉산드르 푸슈킨이라는 이 작가이자 이 시인, 소설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푸슈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탱이 없이 죽습니다. 얼탱이 없이. 마누라가 엄청 이뻤어요. 어리고. 여러분들, 여자가 어리고 이쁘면 어때요? 어리고 이쁘면은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리고 이쁘면은 아주 존나게 피곤합니다. 혼자 살기 냅둬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방생해야 돼. 그래, 어쩔 수 없어. 자, 아무튼 여기서는 무슨 뭐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고, 어리고 이쁘면은 그만큼 고난이 심각할 것이다. 푸슈킨의 아내 역시 어리고 이뻤어. 그래서 내연남이라 해야 되나? 일종의 연인을 행세하는 이러한 이 한 놈이 있었어. 귀족 같은 놈이 있었는데, 푸슈킨한테는 귀족이 아니라 그냥 족 같은 놈이었겠지. 근데 얘랑 이제 푸슈킨이 결투하게 됩니다. 너 우리 마누라 좀 그만 건드려라. 네 마누라긴 한데 날 더 사랑하는데, 이지랄 해가지고 이제 치정관계 때문에 결투를 했는데, 결국 푸슈킨이 총 맞고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음. 끙끙 앓다가 죽어.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마누라 지키려고 총질했다가 일찍 죽어요. 아니, 너무 아깝지. 재능이 너무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능 아까운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너무 안타깝게 재능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뭐 한두 명이야, 역사에. 그 중에 하나가 또 단독자가 될 것 같아서 단독자는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귀족 시인이었던 이 푸슈킨은, 자, 12월 당원들에 대해서 아주 동정적이었어. 아주 긍정적으로 봤어. 맞아, 니콜라 1세 이 새끼 문제 있어. 무슨 왕정 복고야. 19세기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12월 당원들이 성공하길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1817년 자유라는 시에서, 자기 시에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푸슈킨이. 푸슈킨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견해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 눈밖에 났겠지, 왕정주의자들한테. 그래서 유배되고 이 러시아 정부하고 아주 관계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 자, 푸슈킨은 뭐라고요?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총질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남자분들 미혼이시면은 너무 아내가 이쁘고 이렇게 어린 이제 이러면은 아예 애초에 이제 결혼까지 가지를 마세요. 뭐 지킬 수 있는 뭐 여러분이 무기가 있지 않는 이상. 핸드폰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파혼각입니다. 자, 아무튼 그 푸슈킨의 그래서 위대한 소설이었던 오네긴 유명하지. 예브네기 오네긴 1833년작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 세계에 대한,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바이런적인 일종의 증오와 어떤 현타, 회의주의,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통을 겪는 거야. 나를 둘러싼 세계는 왜 이런 것인가, 이렇게 고뇌를 하는 거지, 이 예브네기 오네긴의 주인공이. 근데 중요한 것은 푸슈킨의 작품에서 다른 인물들 있죠. 다른 인물들은 정치적인 자유주의, 자기가 추구했던 자유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푸슈킨이 이렇게 바이런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근데 어떤 뭐랄까 영향 줬던 게 근데 한계가 있어요. 바이런으로부터 탈피하게 도와줬던 건, 이랬던 푸슈킨이, 영향받았던 푸슈킨이 뭐였을까? 자, 그것은 바로 이 오네긴이라는 것이 동시대 사회라고 해서
그 당시의 사회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주 러시아의 현실주의적인 어떤 기반을 다졌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뭐예요? 바이런적인 이러한 어떤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건덕지를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시대 사회를 다루면서. 러시아 현실주의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현실주의 운동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막 뛰쳐나와. 사실상 여기서 푸슈킨이 죽은 다음에 이제 뭐 레르몬토프라는 사람들, 뭐 이 사람이 이제 추모시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총질하고 결투하다가 푸슈킨 죽은 다음에 추모시 남겼다고 또 처형당해. 누가? 레르몬토프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레르몬토프 50살까지도 못 살고 죽었어. 추모시 썼다고. 그래서 이 레르몬토프가 낭만주의 시인이 돼버렸지. 이 과정에 의해서. 자, 푸슈킨처럼 이 사람도 역시 처형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유형에 처해졌어. 유형에. 추모시 썼다고 처형시키면 어떻게 너무 잔인하잖아. 유형 같지만 결국 레르몬토프도 결투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 부분이 이상했네. 유형 같다가. 자, 그래서 이 레르몬토프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러시아 심리소설을 썼다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었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한창 이제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개또라이 푸틴 때문에 고생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소설가였던 니콜라이 고골. 당시에는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연방처럼 돼 있었으니까 이 니콜라이 연방이란다. 유고슬라비아지. 자, 이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이 작가, 그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저항이라던가 아니면은 부조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 외투라는 거죠. 외투. 정말 가난했던 하급 관리, 구둔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구둔관에 대한 삶을 다룬 내용이었고 엄청나게 풍자적으로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이 니콜라이 고골이고 이 니콜라이 고골이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또 도스토예프스키는 칭찬하게 됩니다. 자,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래서 이 고골의 영향을 받았다. 표도르에 대한 칭찬은 뭐 제 유튜브에 이제 간간히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하고 레프 톨스토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농노, 엘리트, 이 이항 대립적인 이 계급주의적인 것들, 봉건주의의 이러한 엘리트들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억압된 삶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간극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유주의의 끈이 결국 19세기에 걸쳐가지고 1860년대에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농민 사회주의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뭐 나중에 뭐 이제 작가들 중에서 뭐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도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1880년대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마르크시즘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푸슈킨에서 시작됐었던 것들, 바이런의 영향을 받았다, 자유주의적인 것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푸슈킨이 일찍 죽으면서 레르만토프까지 이어졌고, 레르만토프가 어떤 낭만주의 심리소설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들로 나아가다가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항 대립적으로 노동자와 지주, 그죠? 상류계급, 하류계급의 이러한 삶에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요? 농민사회주의 갔다가 그냥 사회주의 아니고 농민사회주의 갔다가 이게 어디로 가? 그러다가 과학적 마르크시즘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결국에는 뭘 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이전 단계를 형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프롤레탈리아, 그죠? 프롤레탈리아 혁명이 바로 볼셰비키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라는 일종의 뭐 제국이 왕정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제국으로서, 그죠?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